주주환원 시대가 도래를 했고 24년도에 저희가 은행주들의 랠리를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가고 초대형주들이 100% 이상 올라가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주주환원 시대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그 정부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 밸류업에 대해서 약간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추를 잘 꿰매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배경지식, 자본시장의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좀 편하게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주주자본주의가 꽃을 피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주주들이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맨날 하고 그 기업의 퀄리티 자체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주주환원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원래 자사주 소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은 언제부터 했느냐? 1990년도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사주 소각을 왜 갑자기 했느냐라고 보면은 1980년도 때 미국에서도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주주 연대,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2023년도부터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과 비슷한 흐름들이 시작되었고 그 당시 때는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에서 주총을 해도 서부 사람들은 몰랐을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걸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1990년도 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런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주주자본주의가 한번 꽃이 피면 방향성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S&P 500 지수가 있고 이제 당연히 30년 동안 잘 올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당과 자사주를 보면 원래 미국 기업들이 배당은 어느 정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소각은 잘 안 하다가 1990년도 때부터 배당 규모도 많이 늘어나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한 것을 100% 다 소각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시작했던 문화가 지금까지 정착돼서 예를 들면 애플 한 주를 1990년도에 들고 있었던 사람이 그 애플의 어떤 기업 가치가 파이가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피자 한 조각이 사실 지금 피자 한 판이 된 셈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주식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주당 가지는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화로 정착이 되면서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가 더 꽃필 수 있는 시간,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미국은 원래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같은 거 없어도 우상향했을 거다. 물론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S&P 500 지수 대비 S&P 500 내 바이백 지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지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 30년 동안 S&P 바이백 지수가 한 2.5배에서 3배 더 올랐거든요. 같은 S&P 그룹 내에서도 주주환원을 꾸준히 해주는 기업들이 몇 배 더 올랐다는 것을 저희가 본다면 그만큼 주주환원의 효과는 장기적이고 추세적이다. 사실 이제 미국은 좀 오래된 얘기인 거고 최근에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해서 2024년도 한 해 내내 사실 저희가 도쿄증권거래소의 저 PBR 청산운동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 아베노믹스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4년 1월부터 이제 주주환원과 관련된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의 이해 상충을 막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10년 동안 이제 펼쳐지면서 실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표에 나와 있듯이 배당금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고 자주 소각을 동반한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기업들이 많고 돈을 잘 버는 거에 비해서 저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어떻게 보면 ROE, 일본 전체 주식시장의 ROE를 비교해 보면 2011년도에는 저희랑 비슷하게 5% 6%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2023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일본의 ROE가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만큼 ROE가 오르면서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ROE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주주환원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와보면 이제 한국 기업들은 안 바뀐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세 가지 축의 변화로 이미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제도적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업의 내부적 변화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제도적
개선 중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밸류업이 잘 되면 한국 증시가 좀 잘 될 거고 밸류업이 안 되면 한국 증시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좀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주주들의 어떤 주식회사 투자한 주주들의 주권을 찾는 어떤 운동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무브먼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자의 형태는 행동주의 펀드거든요. 보통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고 나서 사실 이 기업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배당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주의 펀드는 직접 제안을 하거든요. 배당을 이만큼은 줬으면 좋겠어. 너희 기업은 이 정도의 어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주주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액티비즘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23년도가 기폭점이 된 것 같아요. 한국도 연초부터 한국 5대 금융지주랄지 은행들, 그리고 SM 사태와 같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소액 주주들의 연대도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요즘에는 뭐 액트나 이런 어떤 앱을 통해서 지분 5% 10% 정도 모으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닐 정도로 주주들의 결집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익 배분권에 대해서 당연히 가져가야 될 어떤 권리를 저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증가하고 자주를 소각을 더 많이 하고 어떤 특히 이사회의 어떤 독립성과 다양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자들의 사회적 변화는 앞으로 점점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고, 이 사회적 변화에는 사실 언론도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돼서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제도적 변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다 할지라도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랄지, 과거에는 깜깜이 배당이었지만 이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알고 내가 주주가 그 다음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달지, 며칠 전에 발표됐지만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에까지 있었던 기업들을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사주의 어떤 마법 효과를 누리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주들의 어떤 이해관계들을 보호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노력들이 수반되고 있고,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WGBI라 그래서 선진지수 편입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올해 이제 내년 이제 8월 이후부터 저희가 편입이 되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화나 제도적 변화 다 좋은데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의 주체는 기업 자신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한국 기업들은 잘 안 바뀔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한국 산업화 역사가 이미 50년을 넘었기 때문에 이 50-60년간 동안에 1세대 창업주분들이 주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기업과 산업은 성장을 했는데, 다만 이제 주주들에 대한 배려는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안 바뀐다라고 투자를 생각을 하는데, 1세대 창업주분들의 나이대가 이미 70대에서 90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운 것도 미국이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아버지와는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본 정책이나 성장 전략에 있어서도 아버지와는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상호세 증여세가 크기 때문에 지분율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2세의 입장은 아버지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인데 순연금이 5천억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돈만 잘 번다고 하면 훨씬 더 큰 가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때는 지분율이 30%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인식들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그 지분율만큼 소유권이거든요. 예를 들면 순연금이 5천억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내가 지분율 20%면 1,000억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건데, 그것을 놓지 못했던 부분들이 2세로 가면은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1세대 창업주로부터 많은 것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지게도 물려받고 지분도 물려받고. 그렇지만 2세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 속에서 뭐라도 사실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분율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2세가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나서 봤었을 때 아버지가 이룩한 어떤 그 기존 사업에 대한 캐시플로우나 이뤄냈던 자산 가치들은 되게 존중의 영역이지만 결국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뤄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해진 지분을 사실은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고 제가 투자를 해본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 바뀌는 기업들이 제가 2022년도에 책을 제가 이제 집필을 하게 됐던 게 드디어 한국 기업들이 바뀌는구나라고 제가 목격을 하고 쓴 건데,
지금도 2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김기백이라는 투자자는 한국 자본시장이 주주자본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목격을 하고 책을 쓴 거고, 목격을 한 결과 기업들의 변화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결국에는 기업의 내부적 변화, 즉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자식이 그 기업을 물려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모펀드들이 보통 인수를 하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 그 기업의 자본 배치는 변화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 기업들이 바뀔 수 있는 어떤 환경적 토대를 마련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밸류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행동주의 펀드 이런 것들은 좋은 촉매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촉매제라는 것은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거잖아요. 방향성에는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도를 얼만큼 빠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지, 이미 3대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기업도 주주도 정부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2025년에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주주 환원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2025년도에 가장 바뀔 수 있는 자본시장의 변화는 저는 배당시장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사실은 한국의 배당시장은 경제 규모 대비 너무 작거든요. 그만큼 기업들이 주주 환원, 특히 배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는데 그 배당 성향의 크기가 이미 2022년, 23년, 24년 오면서 배당 성향이 증가하고 있어요. 배당 성향이 증가한다는 거는 100억 벌었을 때 예전에 10억만 주주들한테 나눠줬다고 하면 지금은 20억, 30억까지 나눠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주주 환원율이 사실 3분의 1이 안 되는 나라는 없거든요. 옆 나라 중국조차도,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더 늦게 발달한 중국조차도 배당 성향이 30%가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30%가 채 안 됐었거든요. 20%대였고, 그것도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나 특히 은행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배당 성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왜 갑자기 배당을 높이냐고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 교체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을 상호세나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을 한다고 치면 1, 2년 줘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해결될 거였으면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초에 삼성그룹의 새 모녀분이 2.4조어치 주식을 매도를 했거든요. 상호세에 대해서 저희가 연부연납을 내게 되면 6년 나눠서 내야 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전 회장이 이제 사망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 해결하지 못한 세금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다 기업들이 마찬가지 입장이라서 배당 같은 경우에도 5년, 10년 단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배당 성향이 증가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깜깜이 배당이 아니라 얼마 받을지 알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게 뜻하는 바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내가 주식을 배당금을 얼마 줄지 모르는데 샀다가 다음 연도 2월쯤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배당금이 정해지고, 그리고 3월 달에 주주총회 때 이제 확정이 돼서 4월 달에 지급이 되거든요. 사실 4달 동안 묶여 있는 것도 그렇고 배당 서프라이즈를 다음 연도에 발표해도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루 오르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년도 12월로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배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알고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주하는 정책을 통해서 배당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나면 배당락 때문에 배당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배당락을 안 맞고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결국 배당 서프라이즈를 시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됐다는 점에서 2025년도 배당시장이 또 특별해진다라고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약간 히든밸류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모르시는데 감액배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감액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존의 기업들이 예전에는 자본잉여금이라고 있던 회계 계정에서 지금은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본준비금에 있는 계정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했었을 때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안 내게 됩니다. 비과세. 쌍용씨니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최대주주분들이나 일반 투자 대주주분도 마찬가지로 이 배당 소득세가 합산과세되게 되면 49.5%까지 떼기 때문에 받은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일반 세율이 15.4도 아니고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배당 서프라이즈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이 주주환원 시대 때 예를 들면 3년 내로
배당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배당 수익률이 5%가 아니라 7%, 8% 주고 10% 주면 좋긴 하네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좋지만 배당 수익률이 5%인 줄 알았던 기업이 10%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100% 올라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5%라는 이 수익률 자체가 사실은 되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5% 이상 되는 어떤 금융 상품이나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많이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2년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뚫고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유명한 투자자는 6% 7%까지도 순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진 것도 있지만 그 금리가 5% 초반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던 것에는 글로벌 채권 수요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대급부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5% 이상은 굉장히 민감한 글로벌 자금을 움직일 만큼 매력적인 어떤 일드 수익률이라서 10%를 주는 기업이 생기면 5% 될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게 된다고 하면 200%, 20%까지라고 하면 400% 정도 올라야 그 기업이 사실은 기본적인 가치를 받는 거라서 어떤 배당 폭증에 대한 현상,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큰 수익률의 기회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배당에서 환호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은 이거보단 차라리 그냥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주는 게 더 낫다 판단해서 오히려 그쪽을 더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들마다 니즈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다르지만 어떤 기업은 배당보다는 자주 매입 소각을 원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것은 결국에는 지배주주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세금을 감안한다고 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감안했을 때는 자주 소각하는 것이 더 큰 효용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배당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는 배당 성향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이미 30%까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있을 것이고, 자주 소각 같은 경우에도 정책으로서 이제 꾸준히 소각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주주하는 성장 모델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종목으로 한번 짚어본다면 2025년에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현역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특정 종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단서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50년 이상의 어떤 산업화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잉여금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모두 훌륭한 기업을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만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슨 부동산 자산 가치주를 찾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모델을 찾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자산 가치라고 하면 순유동 자산이 중요하겠죠. 순연금과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금 흐름이 수익 가치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충분히 의미 있을 만한 그런 돈을 벌어내야 되는 기업이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업종에 대한 얘기 아니라 업종 불문이거든요. 긴 어떤 산업 시간 속에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자본 배치의 변화를 일으키고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공시를 통해서도 조금씩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미 배당 성향이 50%, 80% 번거에 50%, 80% 주고 있는 기업보다는 지금은 번거에 10%밖에 안 주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당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모두가 아시는 기업이니까 KTNG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주환원율이 80%를 넘거든요. 이미 배당 성향이 한 60%가 넘고요. 나머지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총 주주환원율이 80%가 넘는데, 이 기업 보고 우리가 더 배당을 더 달라고 해도 배당 수익률 5% 받던 게 5.5% 받는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주식의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는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배당 성향이 10%인데 배당 수익률이 3%였다. 근데 30%까지는 저는 모든 기업들이 다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종에 대한 어떤 얘기라기보다는 모든 산업에 대해서 자본 배치를 새로이 하거나 아니면 세대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좀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수치를 보자면은 PER이 낮고 PBR이 낮은 기업 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맞는 설명이지만 사실은 PBR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27일이었나요?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금융시장에서 처음 얘기했던 거는 금융위원장의 말에서 나온 건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처음 올랐던 게 이마트 같은 기업들이 PBR 0.17배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단순히 PBR이 낮은 기업은 사실은 주주 환원을 해주는데 적합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삼각권이라고 하는 PPA라고 하는 삼각권 때문에 사실 그걸 제거해놓고 보면 PBR이 0.8, 0.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순유동자산의 가치가 중요하다. 순유동자산이라고 하면 현금을 포함해서 투자 증권,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본업과는 상관이 없는 잉여 자본 이 풍부한 기업들이 주주환원 해줄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를 본다고 하면 PBR도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순유동자산의 가치가 더 큰 기업, 그러면서 동시에 수익 가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원활한 기업,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들 중에서 자본 배치를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세대 교체가 되면서 자본 배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낸다고 하면 좀 어려운 한국 증시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한국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환원 시대가 도래를 했고 24년도에 저희가 은행주들의 랠리를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가고 초대형주들이 100% 이상 올라가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아래 저변으로 이제 더 넓어지는 확장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당 시장은 조금 한국 자본 시장에서는 가장 유의미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코리아. 네. 알겠습니다. 굿바이코리아 아닙니다. 이제 바이코리아니까 여러분들 올해 또 투자 열심히 해서 수익 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